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 사회 문제 코너인 혼눈 겸눈을 담당하는 강성주입니다. 오늘은 통계학자 이용구 전 중앙대 총장님을 모시고 국민들로부터 여론조사가 왜 불신을 받고 있는지 한번 속 시원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총장님. 예.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위에는 그 문정권이 잘한다, 혹은 문정권이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표시한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여론조사하면 뭐 30%가 찬성한다, 40%가 찬성한다 이렇게 나오는 데 대해서 다들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그렇게 많죠. 네. 그런데 지금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네. 그 여론조사가 이렇게 오남용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현 네네. 정부에서는 걸핏하면 여론조사가 어떻고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 지금 그 하나하나 진행되는 걸 보면은 네. 여론조사의 기본적인 원칙에 근거해서 볼 때도 상당히 문제 있는 조사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럼 최근에 한번 그런 게 있었죠. 공영방송인 KBS가 예. 지난 연말에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주의 말하자면 잘못했다는 사과를 하고 사과 방송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예. 그거를 좀 구체적인 사례로 한번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우선은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요. 네. 여론조사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심이라고 하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하나하나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 조사가 됐나, 네. 표본 추출은 공정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 내렸을 때에는 조사 기관과 보도 기관에 어떤 제재를 가합니다. 네. 그거에 걸린 건데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작년 12월 27일 날 KBS 뉴스에서 발표한 거예요. 네. 뭐에 대해서 했느냐면은 지금 현재 이제 금년도 4월 15일이죠. 총선에 있어서 그 여당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를 했는데 네. 그 자체에 있어서 설문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그러면 예를 정확하게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예. 그 조사는 KBS 의회로 한국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요. 네. 조사 시기는 2019년 12월 18일에서 22일 사이에 2,000명을 조사했어요. 근데 네. 평균적인보다는 조사를 많이 했어요. 예, 많이 했네요. 예. 거기서 유선이 147명, 무선이 1,853명 조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응답률은 대략 17%. 대개 이제 여기에서 RDD를 통해서 이제 표본을 추출하고 그 면접을 통해서 조사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응답률이 이 정도 나와요. 네. 그런데 문제는 17%라 그래도 이제 뭐냐면은 그 83% 정도는 응답을 거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11,771명 조사했는데 그 중에서 2,000명의 응답을 얻은 겁니다. 네. 그래서 17% 응답률.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거기에도 물론 표본의 대표성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늘상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문제 있으면서도 어떻게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작 실제로 문제가 됐던 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에 있어서 네. 두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표본의 대표성. 네. 즉 여기 1,000명이건지 2,000명이건지 추출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체 유권자 4천만 명을 제대로 대표할 수 있도록 네. 인구 구성비, 그 성별 구성비라든가 인구 연령 세대별 또는 지역별 이게 반영이 돼야 돼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설문 문화의 공정성입니다. 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럼 지난번 지금 예를 들고 계시는 KBS의 총선 심판론 여론조사는 예. 그 문항의 편향성이 너무 심했다는 그런 거였죠. 그렇죠. 거기에 걸린 겁니다. 네. 그 요즘 여론조사에서 이건 상당히 악의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네네. 이제 그 설문 실제 문항을 한번 제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예. 어떻게 물어봤냐면 내년 총선에서 자기 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보수 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네. 이건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한번 그냥 설명을. 보수 야당에게 투표를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지지합니까 안 합니까? 라고 보면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 뭐냐면 자기 반성 없이 정부의 발목만 잡는 수식어가 있거든요. 네네. 이런 수식어는 여론조사에서는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네. 아주 객관적으로 좀 드라이하게 네. 그냥 설문만 하면 돼요. 네. 보수 야당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뭐 찬성이 그 58.8% 반대가 31.8% 이렇게 나왔다. 또는 뭐 모른 무응답이 9.4% 해서 찬성이 반대보다 월등히 높다. 네. 그 야당 심판론이다. 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 반대로 그 여당 쪽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물어봤냐면은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기서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여기서는 뭐냐면 정부의 발목만 잡는 뭐 자기 반성 없이 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네. 여당에서는 그냥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만 했거든요. 네, 네. 요것도 또한 그러니까 이런 말도 필요 없어요. 기존부터 정부 여당을 제가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네. 이건 아주 악의적으로 그 설문을 네. 왜곡한 그런 사례가 되는 겁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두 문항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야당 쪽에 대한 설문 즉 문항에서 심각한 왜곡 내지는 편견을 줄 수 있는 위험이 그렇죠. 있다는 그런 아주 지적이었죠. 악의적으로 왜곡된 설문 문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총장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대개 여론조사를 할 때 가령 제 같은 경우에 내 주위에서는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그렇게 나왔냐라고 저도 옛날에 한번 다른 분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대개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성향의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네. 얘기를 하게 되니까 당연히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하고 모이면은 당연히 대답이 그렇게 나올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갑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도 만나서 제가 얘기를 해보면은 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40% 50%가 지지한다는 거는 너무 과한 수치가 된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나오느냐면요. 사실 현 정부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역대 정부 언제든지 네. 항상 여론조사를 하면은 친정부 성향의 사람들이 응답률이 높습니다. 즉 아까 보면 응답률이 그렇겠죠. 17% 네. 나왔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 ARS 같은 경우에는 한 그 5% 정도. 그리고 이제 면접은 그 조사 같은 경우에는 15% 정도가 이제 응답률이 되는데 여하튼지 간에 5%인 경우에는 95%, 15% 해봐야 85% 사람들은 응답을 아직까지 거부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거부하느냐?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응답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그 정부의 이제 어떤 그 친정부 성향 사람들이 이제 적극 응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건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예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론조사 결과는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부가 여론조사 결과가 잘 좋다고 그러나 자기들에게 유리할 때는 상당히 국민의 뜻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것이 그대로 집행되거나 계속되는 거 보면 사실은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특히 그 여론조사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절대적인 지표로 사용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특히 어느 정부보다도 더욱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국민의 뜻이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아주 모르는 여론조사의 맹점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 하면은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네, 네. 여심위에서 이제 어떤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해요. 네. 그런데 선거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그런 정책에 조사는 관한 거. 그렇죠. 네. 일반 정책 관련돼 가지고는 전혀 어떤 통제 장치라든가 어떤 규제 장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론조사 회사 혹은 의뢰기관의 그렇죠. 주관적인 예. 의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예를 들면 법무부에서 검찰 인사를 네. 어떻게 하는 선거에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또는 그 전에 공수처에 검찰 개혁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네. 이런 것 등등 모두가 다 어떤 전혀 통제 장치나 어떤 그 관리 장치의 시스템이 없이 조사되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으면은요. 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작년 8월에 이제 그때 한참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그 많이 회자됐을 때거든요. 이게 네. 국민들이 어떻게 됐냐. 그렇다 할 때 리얼미터에서 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조사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네. 그 발표를 했더니 정부에서 뭐냐면 청와대에서 나오고 정부에서 나서고 여당에서도 봐라 국민들의 어떻게 했냐면 55.9% 찬성하고 있고 반대는 33.4%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예가 이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가 이 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대표적인 예를 드는 네.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조사 결과를 어떻게 했냐 한번 거기에 보면은 발표를 보면 항상 밑에 나와 있어요. 그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네. 그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 바란다 결과는 그 중앙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없어요. 없죠. 네. 그래서 내가 전화해 봤어요. 예. 전화해 봐서 왜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거는 우리 관리 대상이 아니다. 아, 네. 왜냐하면 선거 여론조사가 아니기 때문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제가 그 리얼미터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도대체 설문이 어떻게 됐나를 한번 봤어요. 네. 설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네. 찬성이 그 많은가. 네. 그 설문을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잘 들으세요. 예. 질문 3, 세 번째 질문입니다. 네. 이것이 최근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방향 중 하나인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네. 소득주도 성장은 의료, 주거, 교육, 통신 등 가계 지출 경감, 네. 최저임금의 단계적 인상과 영세 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치매 국가 책임제 등 사회 안전망 확충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성장을 추진하는 것인데요. 네. 선생님께서는 이러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번 효과 미흡하나 겨우 1년 지났으니까 기본 방향 유지해야 된다. 네. 2번 부작용 크고 앞으로도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전면 폐지해야 된다. 네. 3번 모름무응답. 네. 자 이렇게 했는데 1번 효과 미흡하나 겨우 1년 지났으니까 기본 반응 유지해야 된다가 55.9%, 2번 전면 폐지가 33.4% 나오는데요. 네. 위에 설명한 거를 보세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은 제도를 도대체가 전면 폐지해야 된다는 사람은 이거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55.9%의 찬성도 제가 보기엔 낮은 것 같습니다. 무지하게 낮은 거죠. 네, 100% 거의 90% 이상 찬성이 나와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좋은 거라면은 예.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럼 소득주 성장이 이런 거냐? 이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건 바로 정부 재정 퍼주기 그는 그 정책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가 그렇죠. 소득주도 성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걸 이렇게 아주 미사역으로 포장을 해서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더 뭐한 거는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서 이제 이거에 대한 비판이 나오니까 조사기관에서 뭐라고 응답한지 아세요? 모릅니다. 일반 국민들은요. 네. 소득주도 성장이 무엇인지 뭔지 모르기 모르니까. 때문에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했다. 네. 참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의식 하에서 사회 정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 참으로 걱정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더구나 또 정부에서 보세요.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를 합니다. 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또 정부 여당에서 발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로 나는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하고 믿잖아요. 네. 이것이 여론 호도, 여론 왜곡의 아주 전형적인 예인데 이게 만연돼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아니 누가 그렇게 지지하고 찬성하는지 예.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때 여론조사의 대상이라고 그럴까요? 예. 표본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참 그것도 하나 제가 얘기했는데 네. 이게 전국 단위 조사에서 항상 그런 정책 관련된 조사할 때는 500명 조사를 해서 발표해요. 보세요. 500명이에요. 근데 500명 조사는요. 어떻게 했냐면 여심위에서 네. 전국 단위 조사는 선거 관련되는 경우에 있어서 무조건 전국 단위 조사는 1000명 미만은 공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말하자면은 집권 측에서는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은 청와대에서도 인용하고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인용하고 네. 또 그런 매체들도 또 따라서 인용하고 그러니까 예. 사람들은 이상하다 이게. 그래서 그런 의문이 늘 사람들이 갖고 있고 제가 아는 사람도 저거 묻기도 하고 또 저한테 묻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통제하고 관리하는 어떤 그런 그 시스템이 없다는데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조사가 계속될까요? 아니 그 통제 관리 장치가 없으니까 근데 조사에서- 리얼미터는 뭐가 자기들한테 이득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그런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그건 여론조사 제가 기관. 모르지만은요. 네. 다른 데서 이제 의뢰를 더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 이제 수익의 창출에 이제 그 도움이 되죠. 그런 거 이제 친정부적인 그런 연조사를 많이 하게 되면은 네. 뭐 그건 제가 추측입니다만은 유능한 조사 기관으로 인정을 받아서 그렇죠. 할 일이 많아지니까 예. 따라서 수입도 많아진다는 그런 그럴 수가 추측이 있죠. 가능한가요? 그렇지, 가능하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여론조사 기관은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예, 무책임하게 이렇게 발표하는 거는 이제는 어떤 이제 할 수 없이 스스로 자정 기능이 없으면은 네. 정부에서 어떤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사회적인 기구, 정부 기구는 또 뭐하니까 네. 만들어서 이걸 통제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이렇게 내버려둠으로 해가지고 이런 여론조사가 오남용되고 또 그거에 의해서 이제 사회 정책이 왜곡되고 이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 여론이 왜곡되면서 말하자면 정부 여당 측에서는 자기들이 의도하는 대로 국민을 몰고 예. 말하자면 개돼지처럼 취급하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오만한 의식이 생기지 않을까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염려됩니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네. 네. 오늘 혼눈 겸눈은 이상한 여론조사 또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총장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